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1 국어 금성 6-1 마음의 목소리를 읽다라는 작품을 그 소단원을 보도록 할게요. 작품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볼 건데, 이 시는 아주 유명하고 또 내신에서 자주 출제가 되며, 본인의 학교가 이제 금성출판사 친구들이 많겠지만 혹시 다른 출판사를 쓰더라도 이 시가 외부 지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모의고사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작품이라서 오늘 잘 배워두시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이렇게 이 지식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제 유형 베스트부터 보면은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라고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흐름, 시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해하고 이 특정한 시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시에서도 예를 들면 네가 오기로 한 자리에 내가 가 있다라는 건 지금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는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그리고 이 시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썼는지를 고려해 보면 단순히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시가 아니라, 정확히는 친구나 연인을 기다리는 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다른 개념이나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한 것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적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인데, 이것은 형식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 저번에 다른 시를 할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문학작품, 특히나 시 같은 경우는 내용적인 이해와 형식적인 이해,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됩니다. 형식적인 이해라고 하는 건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급법이나 역설법이나 대조법이나 이렇게 표현법이 쓰인 것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심상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운율을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단어를 반복할 수도 있고 구조를 반복할 수도 있죠. 그런 게 바로 형식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시 자체가 워낙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문이다 보니까 이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에서 골고루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리 간 행동은 이제 화자의 간절함,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언제 무언가를 미리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 솔직히 말해서 숙제나 공부를 미리 하시나요?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 아주 칭찬할 일이고. 하지만 대부분은, 선생님도 학생 때는 그랬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오늘 안 하면 내일 혼난다. 이때 이제 숙제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 일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일, 그런 건 언제 해요? 미리 해요? 미루다가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이걸 보셔야 되니까 좀 이따 하시고요. 자,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원하는 것을 미리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화자의 행동에서도 드러나 있고, 그것을 통해 화자는 너와 만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라고 하는데,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건 우선 발자국의 쿵쿵일 수도 있고 내 심장의 쿵쿵일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발자국 소리에 쿵쿵 심장이 뛰냐? 내가 기다리고 있는 너가 온 거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심장이 쿵쿵 뛰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너가 아닌 사람의 발자국, 그 발걸음 소리를 말하는 거겠고, 이 쿵쿵 같은 경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이고요.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여기서 바스락거리는도 청각적 이미지고요. 나뭇잎이 내게 온다기보다는 이 나뭇잎이 내는 소리가 나에게는 신경이 쓰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를 기다리는 화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여기서 애리다 라는 건 상처가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라는 건데, 그냥 쉽게 아프다 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는 건 어째서 아플까요? 왜냐면 이 초조한 마음이 심장이 자꾸만 쿵쿵 뛰게 만들고, 그래서 마치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 기다림의 초조함을 있을까 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리적인 표현, 이것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적인 표현은 물어보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물어보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냥 평서문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면 이 문장은 기다리는 일은 가슴 애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서리적 표현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의문문의 형식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뭐 네이버 검색 이런 거 많이 하시겠죠? 검색하면은 수사적 의문문 또는 수사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수사라고 하는 것은 꾸미다 라는 건데, 뭐 쉽게 우리 품사 공부할 때 수식어 할 때 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인데, 이 경우는 이 서리적 표현이라는 게, 그러니까 문장을, 평서문을 의문문의 형태로 꾸며서 이렇게 표현 효과를 높이고 의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네가 오기로 한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다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여기서 너였다가 라고 하는 건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그리고 너이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사랑하는 이여 라고 하는 것에 이 여자가요, 바로 돈호법이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르는 말에 쓰이는 표현이에요. 보통 우리는 부르는 말에 쓰이는 그 혹격조사라고 하죠. 혹격조사 하면은 아나, 야를 많이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면 친구야, 이 사람아 할 때 아나, 야. 이거는 단순하게 정말 부르기만 할 때이고, 어떤 높임의 의미를 포함할 때라든지 조금 더 감탄의 의미를 덧붙이고 싶을 때에는 여나 이여가 쓰이기도 해요. 지금 이 경우에 사랑하는 이 여라고 해서 여자가 쓰인 거고, 이여는 뭐 그리운 사람 이여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여가 쓰이겠죠. 그래서 이 개념어도 알아두세요. 돈호법이라고 하는 표현법을 알아두시고, 금년도에 출제된 문제의 선지를 보면은 돈호법이 쓰였다 안 쓰였다 라고는 안 나오지만
명령형 표현이 쓰였다라고 해서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출제는 되는데 그것을 도노법이라는 용어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만 올해에는 있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도노법이 쓰였다 이렇게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다수의 학교에서 출제를 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시를 가르친다면 이 구절은 넘어가지 않죠. 반드시 짚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고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라는 것은 이제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가는 상황, 뭐 꼭 걸어가는지 뛰어가는지 보다는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상황. 그래서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부분이라고 하고,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앞에서 시상이라는 걸 시의 흐름 정도라고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럼 이전의 시상은 어땠냐? 앉아서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꾸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었어요. 이 전까지의 시상은. 그러나 이 행을 기준으로 이제 이 뒤로는 화자가 이제 너가 있는 곳으로 뭐랄까 막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라는 것도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여기서 내가 너를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던 이유는 너가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는 게 오래 걸리고 못 만난 상태인 거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멀기 때문에 못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되면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면 멀리 있는 것도 맞긴 맞지만 오고 있는 것도 이 시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와 만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이것이 맞는 말인데, 그런데 더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다가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 나온 거 하나 보면은 만나기 어렵다는 절망감, 요것은 틀린 부분입니다. 절망감이 뭐 절망했다, 아니면은 뭐 만나지 못할 것이라서 좌절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린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잘 보셔야 되는 거, 기다림과 가고 있음이라는 게 어때요? 안 어울리죠? 이 둘은 모순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모순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맥이나 상황을 봤을 때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기다리던 나의 그 어떤 마음, 간절한 그 재회에 대한 소망, 그것을 품고 다가가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그대로예요. 만나고 싶다. 그러나 행위가 바뀌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다가간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내는 이런 그 시의 구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이것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래서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하고, 이 구절 같은 경우 둘이 굉장히 비슷한데 보니까 먼저 나온 구절보다 뒤에 나온 구절이 조금 더 길어졌죠. 근데 의미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길이가 좀 더 길어지는 것도 점층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점층이 일어났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역설적 표현이 2번 쓰였고 운율 형성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점층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어째서 이게 점층이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에는 보통 점층법을 배우면 이제 대상의 의미나 개념이 뭐 커지거나 높아지는 것처럼 확장되는 것이라고만 많이 배우는데,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내용적인 어떤 점층이 일어난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 내용적인 점층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시행이 점점 길어졌는데 이것을 점층적이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어떤 해설지나 그런 문제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형식적인 점층만 일어나더라도 그것도 점층으로 봐요. 그래서 점층은 내용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 이렇게 2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차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차거가 뭐지? 차거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석가모니의 말, 불교에서 쓰이는 말인데 석가모니의 말에 대해 붙이는 짤막한 평, 여기에서는 시에 붙이는 평이라는 의미로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합시다.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자, 여기서 일단 눈에 띄는 건 서리적 표현이 또 쓰였네. 사랑이 있으랴 라고 하면서. 근데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냐면, 기다림이 없는 사랑이 있으랴 라는 건 모든 사랑에는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뭐 모든 사랑엔 기다림이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이다 보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사랑을 아직 못하고 있거나 못 해본 친구들도 꽤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 언젠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그 사람과 어떤 연인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데이트하는 날을 기다릴 거고, 데이트하는 날에는 그 연인이 나오기를, 연인을 만나는 그 시간을 기다릴 거고, 그죠? 이렇게 모든 사랑에는 기다림이 포함돼요. 그런데 희망이 있는 한, 희망을 있게 한 절망이 있는 한 내 가파른 삶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한다. 자, 여기서 희망이 있다면 기다린다 라고 했는데, 희망은 뭐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만남입니다. 언젠간 만나겠지 일 수도 있고,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이 기다려진다 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만나게 될 사람에 대한 희망이겠고요. 희망을 있게 한 절망은 무엇이냐? 잘 생각해봐. 희망이 만남이라면 만남을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는 뭐예요? 바로 이별입니다. 이별이나 또는 대상의 부재가 선행되어야지만, 선행된다라는 건 먼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별을 했거나 또는 아직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여야지만 만날 것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건 이별이나 대상의 부재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앞에서 배웠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게 친구나 연인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부분, 민주, 자유, 평화 같은 말들을 보고 나면 이 시는 꼭 친구나 연인 같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이기만 한 게 아니라 자유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쓴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차거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와 관련이 깊은데 무엇이냐면은, 기다림의 대상인 너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상으로 보면 이 차거는
시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여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게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모호하게 한다는 건 너는 확실히 연인이야, 너는 확실히 친구야 라고만 생각했던 그 내용에서 확장시켜서 너가 뭘까?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한 번 더 읽어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읽어보게 한다라고 나오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 그 밑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만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는 적용마당에 나오는 시인데, 흰수염, 고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고래를 위하여 같은 경우는 정호승 시인이 쓴 시인데, 고래가 뭐길래 그것을 위하여 라는 말까지 할까요? 보면은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라고 나왔어. 푸른 바다는 뭐 그냥 파란 색깔 바다인데, 없으면 바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고래가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은, 고래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라는 걸 바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보는 시를 읽을 때, 특히 뭐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항상 처음 보는 시를 볼 거예요. 그럴 때 이 대상의 긍정적, 부정적 의미만 구분을 잘 하기만 해도 꽤 문제를 많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대략 한 70%는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시어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거를 보면 되는데, 자,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래요. 푸른 바다는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하기 쉬운 말인데, 거기에 고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건 긍정적인 대상이니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고래는 긍정적인 건데, 좀 더 봅시다. 마음속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자, 그러면 고래를 한 마리 키워야만 한다는 거 역시 고래는 긍정적인 것인데, 이 고래가 의미하는 건 꿈과 이상을 가진 그런 마음을 말해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청년이다 라는 거야. 단순히 나이가 그냥 한 뭐 19세, 20세 정도에서 한 28세, 29세 요 정도를 보통은 청년이라고 많이 보죠. 그런 나이가 청년인 청년 말고요. 이 청년이라는 단어의 한자 뜻은 이제 그 풀을 청자에 해 연자인데, 푸른 해, 무슨 말이냐면 꿈을 가지고 파릇파릇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기, 그 나이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지만 제대로 된 진정한 청년이야 라고 하고, 고래를 한 마리 키워야지만 청년이야 라는 건 이 고래는 꿈을 가지는 그런 내적 자아, 이것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자, 여기서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 이게 뭐냐면 결국 이 청년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모르지라는 건 뭐랄까,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나오는 뭐 사랑을 정말 단순히 러브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인생의 진리, 지혜, 뭐 이런 정도로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고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랑이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전적으로 접근을 하면 시를 제대로 읽어내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고래가 바라보는 별이 바로 뭐겠어요? 꿈, 이상, 목표이겠고요. 치솟아 오른다 라는 것은 상승의 이미지,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는 시에서 많이 쓰이고,
이 또한 이제 모의고사에서 뭐 가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자주 언급되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상승의 이미지는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래가 치솟아 오르는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분수 같은 것도 상승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새싹도 상승의 이미지예요. 새싹은 왜 상승의 이미지냐? 땅속에서 씨가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서 있었던 씨에서 이제 싹이 돋아서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새싹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강의 이미지는 꽤 많아요. 뭐 눈, 비, 낙엽, 폭포 이런 게 다 하강의 이미지예요. 자, 그런데 상승과 하강에 대해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상승은 무조건 좋은 거, 하강은 무조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폭포에서는 이 폭포가 올곧은 소리를 내며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올곧은 소리는 분명히 좋은 건데 아래로 떨어지는 건 하강의 이미지죠. 이렇게 하강의 이미지가 좋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작품에 따라서는 상승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이렇게 시는 끝나요. 이 시에서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별을 바라볼 줄 아는 고래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꿈과 이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자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는 앨범을 안 냈지만 뭐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의 가사, 바로 흰수염고래라는 노래인데요. 노래가 아니라 작품이라고 할게요. 작품인데요. 보시면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 자, 작은 곳에서 있다가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여기서 험한 길은 바다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뭐 아기 때에는 거의 집에만 있거나 집 주변에만 있죠. 그것이 작은 연못이라면, 바다는 성인이 되어서 이제 뭐 사회에 나와서 지내는 거죠. 뭐 선생님만 해도 집은 저쪽인데 직장은 이쪽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삶의 범위나 어떤 반경이 넓어져요. 그것을 바다라고 보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뭐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인 학창시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초, 중, 고, 대까지 졸업을 해야 되고, 그 길이 지금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길이고, 그 더딘 발걸음에 지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 여러분들도 지금 고등학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겠지만, 좀 쉴만 하면은 내신 대비 기간이고, 내신 끝났다 좀 쉬어야지 하면은 금방 또 모의고사 보고, 이런 삶이 3년 동안 반복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그러한 삶을 잘 견뎌내고 잘 공부를 해주면 또 나중에 뭐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보상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든 걸 좀 견뎌보세요. 자, 그래서 너 가는 길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해줘. 넌 혼자가 아니야. 네,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이라고 하는데, 흰 수염고래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인 거고, 이렇게 이 흰 수염고래처럼 되고 싶다는 건 직유법이 쓰인 거죠. 네, 직유법이 쓰였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길 그런 사람이길 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는 거의 똑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돼요. 자, 그래서 이 시에서는 이렇게 직유법의 활용과 이 그런 사람이길에서의 반복법, 그리고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과 마지막에 반복된다고 해서 안 읽은 이 부분까지도 또 다시 반복법, 이렇게 반복법이 여러 번 쓰이는데, 아무래도 이 작품 자체가 노래 가사이다 보니까 노래를 부를 때에는 가사를 너무 다양하게 여러 개 쓰기보다는 좀 비슷한 가사가 몇 번 나오는 게 가수 입장에서도 편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의미가 좀 더 뚜렷하게 느껴져요. 이 노래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상처받지 말라고, 너 혼자 아니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게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우선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인데, 아무래도 시에서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게, 그러니까 의미 있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답이 되는 게 몇 번이냐? 잘 보세요. 자, 리을을 복사해 왔어요. 답은 4번이니까. 기다림의 대상과 만나기 어렵다는 절망감이 드러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먼 데서 오니까 얼핏 봐서는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도 분명히 천천히지만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절망감은 적절한 해석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 작품은 외부 작품과의 연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도 출제된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 보시면은 윗글과 1번 문제의 보기,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보기를 읽고 그에 대한 설명, 이것에 맞추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답이 되는 게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어째서 답이 5번이냐? 여기에서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거든. 자, 그러면 ABC에서 각각 역설적 표현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A라고 할 수 있는 이 윗글에서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이 부분에서 역설적 표현이 활용이 되죠. 네, 이 부분은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거 보자. 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보세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니. 자, 시의 내용을 다 안 읽어보더라도 외로운 황홀한 이라고 하면 뭐지? 아, 참, 심사는 심정이란 뜻이에요. 자, 외로운 황홀한 심정? 무슨 말이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게 모순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표현이 바로 역설이기 때문에 역설적 표현 여기서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김지아라는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작품인데, 자, 이 작품에서는 어디에서 역설적 표현 드러나냐? 네 이름에 외로운 눈부심 위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너의 이름을 외롭고 눈부시다고 하면 너의 이름은 지금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둘 다인 거죠. 그래서 외로운 건 안 좋은 의미를 주로 의미하고 눈부신 건 긍정적인 의미를 드러내니까 이 둘도 뭔가 모순이 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이제 ABC에서 모두 역설법이 쓰였다라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아래에 있는 3번을 볼 건데,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화자가 지닌 태도와 비슷한 걸 묻는 문제예요. 그럼 이 화자의 태도 잘 봐야 되겠죠. 화자의 태도는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수동적 기다림에서 능동적 다가감으로 바뀐다 이런 것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쉽게 보면은 기다림의 어떤 상황에 있어서 다시 만날 거야 라는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요. 그죠? 자, 이런 태도가 드러나는 시가 뭐냐? 2번 한번 볼까요? 이별은 으로 시작해.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슬픔에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별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재회에 대한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그런 마음으로 뭐 하겠어요? 기다리겠죠. 따라서 기다림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여기 나오는 작품들, 이 수능형 문제에 나오는 작품들은 다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주 이렇게 인용되는 선지로 인용될 수도 있고 보기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서 다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읽어봤는데 전문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했는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댓글에 써주시면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수업에 활용된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